따르르릉. 여기 대한민국 국정원입니다. 잠깐의 정적 끝에 수화기 너머에서 이런 말이 돌아왔어요. 네. 평양시 중구역 창광동 인민반입니다. 국정원이 북한 인민반에 전화를 했다고요. 38반 7호에 서윤아라는 사람 살았습니까? 잠깐만요, 서윤아? 서강철 동무 딸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 집 한 10년 전에 이사 갔어요. 4층에 살았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피아노 소리가 매일 들렸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일로 찾으시죠? 여기 서윤아 씨가 남한으로 오셨는데 신원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 통화는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서 상상한 장면이었다는 걸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조사실 의자에 앉아 있었거든요. 형광등 불빛 아래 책상 하나, 전화기 하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너무 평범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심장은 멈출 것처럼 뛰고 있었어요. 손바닥은 젖어 있었고요. 조사관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 한마디. 내일 탐지기 검사 받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탐지기, 전기의자, 쇠고랑, 전류가 흐르고 비명이 터지고 몸이 뒤틀리는 장면. 북한에서 봤던 외국 영화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아, 나 내일 죽는구나. 차가운 철제 의자에 묶이고 손목과 발목에 쇠고랑이 채워지고 이마에 정극이 붙는 상상.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간첩입니까? 아, 아닙니다. 비, 거짓말이군요. 정기지익.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서윤아 씨? 네. 괜찮으세요? 눈을 떴어요. 전기의자는 없었어요. 쇠고랑도 정극도 없었고요. 그냥 평범한 사무실 의자였어요. 조사관은 작은 기계를 들고 있었죠. 손가락에 이거 끼우고요. 가슴에 밴드 두르세요. 질문에는 네 아니면 아니오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입니다. 정기 고문은 없었어요. 비명도 없었고요. 검사는 30분 만에 끝났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서 왔는지. 거짓말 탐지기라는 말 하나에 죽음을 먼저 떠올릴 만큼 국가기관이라면 당연히 고문부터 할 거라고 믿었던 그게 제가 배운 세상이었거든요. 이건 평양에서 가장 잘 나가던 집 딸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입니다. 너무 솔직해서 의심받았고 끝까지 솔직해서 살아남은 이야기. 저와 함께 그 시절로 돌아가 보실래요? 1990년 평양. 모든 게 아직 완벽해 보이던 그때로 이야기는 돌아갑니다. 저희 집은 창광동 38반 7호 4층이었어요. 아버지는 인민보안성 간부, 어머니는 검찰소 검사.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집안이었죠.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족 보면 고개부터 숙였어요. 길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하고 엘리베이터 타면 자리 비켜주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침마다 어머니가 밥상을 차렸어요. 쌀밥에 계란 프라이, 김치, 된장찌개. 가끔은 고기 반찬도 올라왔죠. 배급만으로도 넉넉했고 모자라면 외화상점에서 사오면 됐으니까요. 유나야, 밥 먹고 피아노 쳐라. 네, 어머니. 식사 후엔 항상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검은색 피아노. 아버지가 출장 가서 직접 들여온 거였죠. 중국산이었는데 그때 평양에서 집에 피아노 있는 집이 몇이나 됐겠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건반을 누를 때마다
손가락 끝에서 소리가 퍼져나갔어요. 그 소리가 창문을 넘어 복도까지 울렸죠. 매일 3시간씩 쳤거든요. 손가락이 아파도 졸려도 그만두고 싶어도 유나는 평양음대 갈 거야. 우리 집안에서 예술가가 나와야지. 어머니 말씀이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고요. 학교 갔다 오면 항상 같은 풍경이었어요.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동생 둘은 방에서 숙제하고 저는 피아노 앞에 앉고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요. 응, 말해봐라. 선생님이 저보고 발표 제일 잘한다고 했어요. 그래, 역시 내 딸이네. 아버지가 신문 넘기면서 웃었어요. 그 웃음이 좋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 같았거든요. 우리 집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인민보안성에 있으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어머니가 검찰소에 있으니까 우리 가족은 법 위에 있다고. 12살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해 겨울, 눈이 많이 왔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데 골목이 온통 하였죠. 발자국 소리가 뽀드득 뽀드득 났어요. 숨을 쉬면 입김이 피어올랐고요. 대문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오늘 저녁은 뭘까? 고깃찌개면 좋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저녁 메뉴 고민이 가장 큰 걱정이었죠. 현관문을 열었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죠.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면서 아버지는 없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버지는요? 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죠.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유나야, 아버지가. 그날 이후 우리 집 피아노 소리는 멈췄어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어. 교통사고래요. 출근길에 트럭이 들이받았다고. 즉사였다고. 12살이었어요. 즉사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죠. 어머니, 즉사가 뭐예요? 어머니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저를 끌어안았죠. 어깨가 축축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 돌아가셨구나. 그제야 알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밤에 어머니가 전화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문 틈으로 살짝 내다봤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어머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 유나, 자라. 내일 얘기해. 다음 날 어머니가 말해줬어요. 아버지 사고 아니었어. 네. 위에서 찍은 거야. 권력 싸움에 휘말리신 거야. 위장 교통사고.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지가 뭔가를 알았대요. 윗선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게 문제였던 거죠. 아는 게 많으면 위험한 세상이었으니까. 우리 조심해야 해. 알겠지?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누구나 앞에서 당당하던 어머니가 집에서 저한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법 위에 있는 줄 알았던 우리 가족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석 달 뒤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래요. 43살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친척들도 다들 알았죠. 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 장례 때는 문상객이 줄을 섰거든요. 인민보안성 간부니까. 검찰소 검사 부인이니까. 어머니 장례 때는 20명도 안 왔어요. 아, 이게 세상이구나. 12살에 배웠어요. 잘 나갈 때는 줄 서고 망하면 모른 척하는 게 세상이구나. 장례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텅 빈 거실. 피아노가 그대로 있었죠. 열어봤어요.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도 소리가 났어요. 예전이랑 똑같은 소리. 그런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레, 미, 파. 치고 싶은데 손이 안 움직였어요. 피아노 뚜껑을 닫았어요. 그리고 동생들 방으로 갔죠. 10살 남동생, 8살 여동생. 둘 다 울고 있었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서 누나, 이제 어떡해. 언니 배고파? 저는 12살이었어요. 그날부터 제가 엄마가 됐죠. 친척들이 모였어요. 애들 어떻게 할 거야? 고아원 보내야지. 어쩌겠어. 셋 다? 따로따로. 귓가에서 그 말들이 맴돌았어요. 고아원. 따로따로. 헤어진다. 안 돼. 가슴속에서 뭔가가 올라왔어요. 제가 키울게요. 다들 저를 봤어요. 유나가? 내가 어떻게? 몰라요. 근데 제가 키울게요. 동생들 안 보내요. 12살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순간 그 말밖에 안 나왔어요. 엄마 아빠 둘 다 잃었는데 동생들까지 잃을 순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뚜껑을 열었죠. 건반을 내려다봤어요. 예전엔 이 건반이 제 미래였어요. 평양음대 예술가 화려한 무대. 이제는 아니었어요. 손가락을 올렸어요. 도, 레, 미. 소리는 났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이 손으로 뭘 해야 하지? 피아노 뚜껑을 닫았어요. 다음 날 아침 생애 처음으로 장마당에 갔어요. 장마당. 처음 가본 날 냄새부터 달랐어요. 생선 비린내, 옥수수 굽는 냄새, 사람들 땀 냄새. 전부 섞여서 코를 찔렀죠. 평양 시내 백화점에선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어요. 아가씨, 뭐 사게? 뭐 팔러 왔어? 손에 든 거 뭐야? 어머니 옷이었어요. 장롱에서 꺼낸 외출복. 입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거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장사꾼 아줌마가 옷을 훑어봤어요. 3,000원. 3,000원. 쌀 OKG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동생 셋이 일주일 먹을 양. 네, 팔게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엔 집에 있는 거 팔았어요. 어머니 옷, 아버지 시계, 이불, 그릇. 하나씩 내다 팔았죠. 한 달 만에 집이 텅 비었어요. 피아노만 남았어요. 언니, 피아노도 팔아? 동생이 물었어요. 손이 건반 위로 갔어요. 도, 소리가 났죠. 아니, 이건 안 팔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것만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팔면 진짜 끝인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팔 게 없었어요. 13살에 일을 시작했어요. 장마당에서 짐 나르고 좌판 정리해주고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돈 1,500원. 쌀 2kg. 셋이서 사흘 먹을 양. 발이 부르텄어요. 손에 물집이 잡혔죠. 피아노 치던 손이었는데 저녁에 집에 오면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오늘 뭐 먹어? 감자. 오늘은 감자야. 또 감자? 응. 맛있게 해줄게. 감자 삶아서 소금 뿌려 먹었어요. 그게 저녁이었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셋이 같이 있으니까. 그러다 기회가 왔어요. 장마당에서 알게 된 아저씨가 있었어요. 대학 교수라고 했죠. 교수님이 왜 장마당에 나와요? 월급이 안 나오니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때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절이었어요. 대학 교수도 굶는 시대였죠. 나 식당 하나 해볼까 하는데. 식당이요? 응, 합의제 식당이라고. 국가 허가받고 개인이 운영하는 거야. 요즘 그런 게 생겼어. 근데 나 혼자는 힘들어.
장사 감각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저를 봤어요. 너 어때? 같이 해볼래? 15살에 식당 공동대표가 됐어요. 합의제 식당이라는 거 처음 들어봤죠. 국가랑 개인이 합의해서 운영하는 식당. 수익의 일부를 국가에 내고 나머지는 가져가는 방식이었어요. 위치는 평양역 근처. 자리가 좋았어요. 교수님이 허가를 받고 저는 운영을 맡았어요. 메뉴 정하고 재료 사고 직원 관리하고 장마당에서 배운 게 다 쓸모가 있더라고요. 아가씨, 냉면 하나. 네, 잠깐만요.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0명, 20명, 30명. 한 달 수익이 15만 원이었어요. 15살 고아가 버는 돈이 대학 교수 월급의 3배였죠. 돈이 들어오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동생들 학용품 사주고 고기 반찬도 해주고 쌀이 떨어질 걱정을 안 해도 됐어요. 언니, 오늘 저녁 뭐야? 고깃찌개. 진짜? 동생들 눈이 반짝였어요. 그 눈빛 보는 게 제일 좋았어요. 아, 이렇게 살면 되겠다. 장사하면서 돈 벌고 동생들 키우고 피아노는 못 치지만 괜찮아. 이렇게 살면 되겠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2년 뒤 식당이 3개가 됐어요. 평양역점, 모란봉점, 창광산점. 직원이 20명이었죠. 월 수익 50만 원. 17살에 평양에서 손꼽히는 장사꾼이 됐어요. 피아노 치던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죠.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뿌듯했어요. 엄마, 아빠, 저 잘하고 있죠? 밤에 피아노 뚜껑을 열어봤어요. 건반에 손을 올렸죠. 예전처럼 매끄럽게 안 움직였어요. 손가락이 굳어 있었거든요. 설거지하고 집 나르느라 거칠어진 손.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 손으로 동생들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나라에서 개인이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2002년 어느 날이었어요. 식당 문을 열고 출근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직원들이 다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죠. 사장님, 이거 보셨어요? 직원이 신문을 내밀었어요. 노동신문. 일면에 큰 글씨가 박혀 있었죠. 백성이 돈이 많으면 당을 믿지 않는다. 김정일 동지 말씀이래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일주일 뒤 보안원들이 왔어요. 서윤아 동무, 여기 합의제 식당 맞습니까? 네. 오늘부로 폐쇄입니다. 네. 개인 식당, 사우나, 노래방. 전부 폐쇄 명령 떨어졌습니다. 내일까지 정리하세요. 내일까지요? 2년 동안 만든 거예요. 식당 3개, 직원 20명. 내일까지 정리하라고요? 저기, 그게 무슨... 동무. 보안원이 저를 봤어요. 눈이 차갑더라고요. 지금 당의 결정에 불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일까지입니다. 돌아서서 나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카운터를 붙잡고 서 있었죠. 그날 밤 장부를 정리했어요. 식당 3개 합쳐서 투자금이 80만 원이었어요. 2년 동안 번 돈 전부 다시 넣은 거죠. 재료비, 임대료, 직원급여. 돌려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80만 원. 제로. 하룻밤 사이에. 아, 또 이러네. 아버지 죽을 때도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어머니 죽을 때도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이번에도 하루아침에. 이 나라에선 하루아침이란 말이 진짜 하루아침이에요. 집에 돌아왔어요. 동생들이 TV 보고 있었죠. 언니,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 내일부터 다시 굶는다고? 언니가 다 날렸다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죠. 소리 안 나게. 엄마 죽었을 때도 안 울었는데. 장마당에서 발에 물집 잡혔을 때도 안 울었는데. 그날은 울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열심히 했잖아. 동생들 먹여 살리려고 했잖아. 근데 왜 자꾸 뺏어가는 건데. 다음 날 식당 문 앞에 갔어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죠. 폐쇄. 옆에 보안원이 서 있었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평양역 합의제 식당. 내가 만든 이름이었어요. 교수님이랑 밤새 고민해서 지은 이름. 이제 끝이구나. 돌아서서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죠. 정신 차려보니 대동강이었어요. 다리 위에 서 있었죠. 강물이 검었어요. 밤이라서 별도 없고 달도 없고 그냥 검은 물만 철렁철렁. 뛰어내릴까? 그 생각이 스쳤어요. 난간에 손을 올렸죠. 차가웠어요. 11월이었거든요. 뛰어내리면 끝이겠지. 더 이상 돈 걱정 안 해도 되겠지. 더 이상 동생들 밥 걱정 안 해도 되겠지. 더 이상 하루아침에 뺏길 걱정 안 해도 되겠지. 그때 가로등이 켜졌어요. 깜빡깜빡. 불빛이 강물에 비쳤죠. 둥글게. 세게. 동생들 얼굴 같았어요. 16살 남동생. 14살 여동생. 그리고 나. 누나, 오늘 뭐 먹어? 언니 학교 다녀올게. 누나, 언니. 손이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아, 안 되겠다. 나 죽으면 걔들 어떡해. 아직 못 컸는데. 아직 밥 차려줘야 하는데. 난간에서 물러났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울었어요. 대동강 다리 위에서 11월 밤바람 맞으면서 한참 울다가 생각했어요. 돈을 벌어야 해. 여기서는 안 돼. 여기선 뭘 해도 뺏기니까. 다른 데로 가야 해. 중국.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중국 가면 돈 벌 수 있다고. 장마당에서 들었어요. 거기선 장사해도 안 뺏어간다고. 일어났어요. 코 닦고 눈물 닦고 집으로 걸었죠. 그날 밤 동생들 얼굴을 봤어요. 자고 있었어요. 이불 덮고 나란히. 기다려. 언니가 돈 벌어 올게. 소리 안 나게 말했어요. 방문을 닫고 나왔죠. 피아노가 보였어요. 거실에 그대로 있었죠. 팔지 않은 유일한 것. 뚜껑을 열었어요. 건반에 손을 올렸죠. 도. 소리가 났어요. 언젠가 다시 치게 될까. 이 피아노. 뚜껑을 닫았어요. 중국 가는 방법을 알아봐야겠다. 중국에 가는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합법, 불법. 저는 합법으로 가고 싶었어요. 해외 파견 노동자. 중국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하고 돈 벌어오는 거죠. 국가에서 보내주는 거니까 안전하잖아요. 신청서를 냈어요. 인민위원회 담당자가 서류를 훑어봤죠. 서윤아. 서광철 딸. 네. 부모는 돌아가셨습니다. 둘 다? 네. 담당자가 펜을 내려놓았어요. 안 돼. 네. 고아는 안 돼. 왜요? 저 건강하고 일도 잘하고 장사 경험도 있는데요.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딱한 걸 보는 눈이었죠. 동무, 해외 파견이 왜 되는지 알아? 해외 파견 가려면 북한에 가족이 남아 있어야 돼. 성인인 누군가 여기 남아 있어야 해. 그게 무슨 도망 못 가게. 인질이야, 인질. 인질.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동무 부모 없잖아. 동생들, 미성년자는 인질로 안 쳐. 성인 가족이 있어야 해. 고아는 인질이 없어. 인질 없는 사람은 내보낼 수가 없어. 서류를 밀어냈어요.
다음, 끝이었어요. 복도로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아, 이래서 고아는 안 되는 거구나. 부모가 있으면 좋겠다고 처음 생각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랬죠. 부모가 살아있었으면 내가 인질이었을 텐데. 웃긴 생각이죠? 인질이 되고 싶다니. 합법이 막혔어요. 그럼 불법밖에 없었죠. 장마당에서 수소문했어요. 브로커, 중국 보내주는 사람 있어요? 쉿, 목소리 낮춰. 아줌마가 주변을 살폈어요. 왜? 가려고? 네. 돈 있어? 얼마요? 3,000달러. 3,000달러. 북한 돈으로 900만 원이었어요. 제가 식당 운영할 때 1년 벌어야 하는 돈. 지금은 한 푼도 없었죠. 없어요. 그럼 외상으로 가. 중국 가서 일해서 갚아. 그게 돼요? 돼.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은 간단했어요. 중국 가서 2년 동안 시키는 일 하기. 뭘 시키든. 무슨 일인데요? 가봐야 알아. 싫으면 말고. 강제 아니야. 싫으면 말고. 선택지가 없었어요. 여기 있으면 굶어 죽고 가면 뭐라도 있으니까. 갈게요. 좋아. 다음 달 초 연락할게. 집에 돌아왔어요. 동생들이 밥 먹고 있었죠. 감자죽. 언니, 어디 갔다 왔어? 응, 그냥. 배고프지? 남겨놨어. 감자죽 한 그릇이 식탁에 있었어요. 앉아서 먹었죠. 국물이 미지근했어요. 동생들 얼굴을 봤어요. 16살, 14살. 아직 어리다. 아직 나 없으면 안 된다. 근데 나도 없으면 얘들 굶어 죽어. 있잖아. 응? 나 잠깐 멀리 가야 할 것 같아. 동생들이 멈췄어요. 숟가락 든 채로. 어디? 중국. 돈 벌어 올게. 많이. 그때까지 버틸 수 있지? 남동생이 물었어요. 누나, 언제 와? 언제 돌아오는데? 모르겠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돌아올 수 있는지도 모르니까. 금방 올게. 거짓말이었어요. 2년이라고 했잖아. 최소 2년. 근데 그 말은 못했어요. 여동생이 울었어요. 언니 가지 마. 가지 마. 같이 굶어도 돼. 언니 없으면 싫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같이 굶으면 안 됐어요. 고난의 행군 때 굶어 죽는 사람 봤거든요. 그렇게 죽으면 안 됐어요. 미안해. 근데 가야 해. 여동생을 안았어요. 작았어요. 14살인데 아직도 작았죠. 잘 못 먹어서 꼭 돌아올게.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소리내면 울 것 같아서 출발 전날 밤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뚜껑을 열었죠.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도, 레, 미. 오랜만에 쳐봤어요. 손가락이 뻣뻣했죠. 예전처럼 안 움직였어요. 그래도 소리는 났어요. 돌아오면 다시 쳐야지. 뚜껑을 닫았어요. 새벽 4시. 집을 나섰어요. 동생들은 자고 있었죠. 일부러 안 깨웠어요. 또 울면 나도 못 갈 것 같아서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신발장, 거실, 피아노. 금방 올게. 문을 닫았어요.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비됐어? 네. 그럼 가자. 두만강까지 3일이야. 3일. 두만강. 그 강만 건너면 중국이었어요. 걷기 시작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아서 두만강을 건넜어요. 밤이었죠. 중국에서 2년을 일했어요. 식당 설거지, 공장 조립, 농장 일. 시키는 대로 다 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하루 18시간.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고 발톱이 빠졌어요. 그래도 버텼죠. 3,000달러. 그 숫자만 생각했어요. 그거 갚으면 자유니까. 그거 갚고 돈 모으면 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으니까. 1년 10개월 걸렸어요. 다 갚고 돈이 조금 모였어요. 수고했어. 이제 자유야. 브로커가 말했어요.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금방 올게 했으니까. 근데 같이 일하던 언니가 말렸어요. 야,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잘 되면 수용소, 안 되면 총살이야. 알고 있었어요. 근데 동생들이, 그리고 있잖아. 돌아가서 또 장사해. 또 뺏겨. 또 중국 와. 또 이래. 이거 반복할 거야? 끝이 없어. 북한에 있는 한. 그럼 어떡해요? 한국 가. 거기선 번 돈 안 뺏어가. 나도 갈 거야. 같이 가자. 한참 고민했어요. 돌아가 봤자 또 똑같아. 또 일하고, 또 뺏기고, 또 도망치고. 한국 가서 진짜 돈 벌어서 나중에 동생들까지 데려오자. 같이 갈게요. 그렇게 정했어요. 2005년 대한민국 입국.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근데 기쁨은 잠깐이었죠. 국정원 조사가 시작됐거든요. 조사관이 종이를 내밀었어요. 살아온 과정 적어보세요. 펜을 들었어요. 그냥 기억나는 대로 적었죠. 생년월일, 집 주소, 부모님 이름. 거기까진 누구나 쓰잖아요. 근데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외삼촌 생년월일, 외삼촌 집 주소, 고모 생년월일, 고모 집 주소, 사촌 동생 생년월일, 친척 23명, 생년월일 전부, 주소 전부, 4살 때 살던 집 계단이 87개였다는 것까지 7장을 빼곡히 채웠어요. 왜 그렇게 기억하냐고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매일 밤 되뇌었거든요. 아빠 생일 7월 3일, 엄마 생일 11월 28일, 우리 집 38반 7호, 외삼촌 집 42반 3호. 잊어버리면 진짜 끝인 것 같았어요. 기억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가족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조사관이 종이를 넘겼어요. 1장, 2장, 3장.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거 다 기억나는 거예요? 네. 친척 20명 넘게 생년월일을? 네. 4살 때 계단 숫자까지? 87개요. 조사관이 옆 사람이랑 눈을 마주쳤어요. 아, 뭔가 잘못됐다. 서윤아 씨, 보통 사람은 부모 생일도 헷갈려요.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서류를 탁 내려놓았어요. 이건 훈련받은 사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간첩. 그 단어가 떨어졌어요. 아닌데요. 저 그냥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진짜예요. 부모님 잃고 매일 외웠거든요.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조사관이 날 봤어요. 믿는 눈이 아니었죠. 추가 조사 필요합니다. 따로 방 드릴게요. 따로 방을 줬어요. 3평짜리, 침대 하나, 화장실 하나. 창문은 있는데 밖이 잘 안 보였어요. 문이 잠겼죠. 감옥은 아니라고 했어요. 조사 기간 동안 머무는 곳이라고. 근데 문이 잠기면 그게 감옥 아닌가요?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아, 여기까지 와서 이러네. 두만강 건너고 중국에서 2년 일하고 겨우 한국 왔는데. 간첩이래. 너무 솔직하게 썼더니 간첩이래. 기억력 좋은 게 죄래. 웃음이 나왔어요. 웃기더라고요. 북한에선 돈 벌었다고 다 뺏기고 한국에선 기억력 좋다고 가둬놓고 뭘 어쩌라는 건지.
일주일을 그 방에서 버텼어요. 그때 조사관이 왔죠. 서윤아 씨, 내일 거짓말 탐지기 검사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전기의자가 떠올랐어요. 북한에서 본 외국 영화. 전기 흐르고 비명 지르고 아, 내일 죽는구나.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내일이면 전기의자에 앉겠지. 전류가 흐르겠지. 비명을 지르겠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어요. 북한에서 본 영화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미국 영화였어요. 간첩이 전기의자에 앉아서 고문당하는 장면. 눈이 뒤집어지고 온몸이 경련하고 연기가 나고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새벽까지 그 생각만 했어요. 아침이 됐어요. 조사관이 데리러 왔죠. 가시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를 걷는데 무릎이 자꾸 풀렸죠. 문이 열렸어요. 들어갔어요. 그리고 봤죠. 의자 하나. 평범한 의자였어요. 쇠사슬 없었어요. 전극도 없었고요. 그냥 사무실에서 보는 그런 의자. 여기 앉으세요. 앉았어요. 조사관이 작은 기계를 꺼냈어요. 손가락에 이거 끼울게요. 집게 같은 거였어요. 손가락 2개에 끼웠죠. 가슴에 이거 두르고요. 밴드 같은 거였어요. 숨 쉴 때 움직이는 거 재는 거래요. 자, 이제 질문할게요. 네 아니면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답니다. 검사가 시작됐어요. 당신 이름이 서윤아입니까? 네. 1985년생입니까? 네. 북한 평양에서 태어났습니까? 네. 대한민국에 해를 끼칠 목적으로 왔습니까? 아니요. 북한 정권을 위해 일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고 왔습니까? 아니요. 30분. 그게 다였어요. 전기 안 흘렀어요. 비명 안 질렀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조사관이 센서를 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끝난 거예요? 네. 허탈했어요. 어젯밤 그렇게 떨었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결과는요? 곧 나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무섭지 않았거든요. 거짓말 안 했으니까. 진실만 말했으니까. 떨어지면 어쩌지? 그 생각도 했어요. 근데 뭐 어때? 난 진실만 말했는데. 잠시 후 조사관이 왔어요. 서윤아 씨. 네.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신원 확인됐어요. 네. 하나원에서 서윤아 씨 아는 분 찾았습니다. 창광동 이웃 2분, 어머니, 검찰소 후배 1분. 3명. 3명이 저를 기억해 줬어요. 3분 다 서윤아 안다. 그 집 딸 맞다 확인해 주셨어요. 그렇게 끝났어요. 거짓말 탐지기, 통과, 신원조사. 이 사람 아세요? 네. 끝. 그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문이 열렸어요. 밖으로 나왔죠. 햇빛이 눈부셨어요. 며칠 만에 보는 하늘이었거든요. 웃음이 나왔어요. 아,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전기 고문 없었어요. 쇠사슬 없었고요. 신문도 없었어요. 그냥 이 사람 아세요? 네. 그게 다였어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거짓말 탐지기에 전기의자를 떠올리고 국가기관이라면 당연히 고문부터 할 거라고 믿었던 그게 제가 살던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서 왔는지. 국가가 언제든 뺏어갈 수 있는 세상. 국가가 언제든 죽일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저는 모든 걸 기억했던 거예요. 잊으면 뺏길 것 같아서. 잊으면 사라질 것 같아서. 아버지 생일,
어머니 생일, 우리 집 주소, 계단 87개.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지금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죠. 분식집이에요. 떡볶이, 김밥, 라면. 장사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근데요, 아무도 안 뺏어가요. 번 돈 내 거예요. 그게 아직도 신기해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국정원 조사실에서 종이 7장 빼곡히 채우던 친척 23명 생년월일 4살 때 계단 숫자까지 적던 너무 솔직해서 간첩으로 의심받았죠. 근데요, 끝까지 솔직해서 풀려났어요. 진실은 단순했거든요. 저는 그냥 기억력이 좋았던 거예요. 가족을 잊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요즘은 덜 외워요. 아버지 기일, 어머니 기일. 그 정도만. 굳이 매일 밤 되뇌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알거든요. 기억은요,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남는 거더라고요. 사랑했으면. 동생들요? 아직 북한에 있어요. 연락이 안 돼요. 살아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믿어요. 살아있을 거라고. 언젠가 데려올 거예요. 그게 제가 여기서 버티는 이유예요.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신 분 중에 힘든 분 계세요? 너무 솔직해서 손해보는 것 같은 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뺏기는 것 같은 분. 저도 그랬어요. 근데요, 끝까지 가보세요. 진실은 언젠가 통하더라고요. 저는 서윤아예요. 평양에서 태어나서 부모를 잃고 장사하다 뺏기고 죽으려다 살아나서 중국에서 2년 일하고 간첩으로 의심받고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 솔직해서 의심받았고 끝까지 솔직해서 살아남았어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분단의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